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우리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오늘 브리핑의 요지인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이런 단서를 붙인 건데요. 좀 애매합니다.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증해야 올바른 검증이 되는 게 아닐까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대응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민선 8기 1주년 취임 1주년을 맞이했죠. 오늘은 문경으로 가봅니다. 신현국 문경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그 고속도로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오염수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고속도로부터 해야죠. 그럴까요? 예. 예.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 갑자기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는 아마 뭐 뉴스를 며칠 걸쳐 한 2, 3일 걸쳐서 많이들 예. 보셔서 보셔서 대략 아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 근데 그렇죠. 그 변경된 종점 주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상당히 많다. 처음에 예. 7,000평이었는데 축구장 한 예. 3개 정도였는데 다음에 한 4개?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또 5개까지 대략 한 12,000평이 있다. 지목도 변경됐다. 임야에서 뭐 대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신 게 이것도 뭐 놀라운 일이지만 원희룡 장관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어떻게 예비 타당성 통과까지 한 사업을 장관이 그냥 백지화하겠다?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이 최소 10억이에요. 네. 10억을 들어서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이게 시작된 게 계획이 시작된 게 2017년이에요. 네. 그럼 몇 년을 지금 한 겁니까? 2007년에 처음 이 계획이 이 사업 예. 계획이 발표가 된 거죠. 그때부터 네, 추진을 한 거죠, 양평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5년 된. 예. 그렇죠. 그리고 양평 사업이고.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게 사실은 원래 종점이 양서면, 그러니까 두물머리라 그러고 뭐 양술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예. 국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교통체증이 많고 서울에서 양평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 걸리는데 막히면 이 고속도로 뚫리면 20분 정도에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쭉 추진하던 것을
아니 의혹을 제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래 양서면이 종점으로 돼 있는 걸 지금 강상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이 지금 말씀한 뭐 축구장 한 5배 정도 크기 그곳으로 바꾸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걸 백지화하고 원래 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무슨 뭐 못 먹는 우물에 침을 뱉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그동안 들어간 노력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들어갔던 10억 그리고 양평 군민들의 수건 이런 부분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원희룡 장관도 이걸 알고 있을 텐데 예. 왜 이렇게까지 과잉 대응을 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없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양평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의견이 두 개로 쫙 갈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거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치적 쟁점화 돼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래가지고 또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걸 노렸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책임을 민주당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양평 국민들의 불만을 키워서 뭐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가의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라든지 아니면 양평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 또 수건 사업 이런 부분들은 아예 고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희 본인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그리고 고속도로를 까는 문제는요 하루 이틀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10수년간의 그런 어떤 계획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대체. 어쨌든 원희룡 장관 어제 발표 이후에 일단 그 중심 이 논란의 중심이 김건희 여사에서 원희룡 장관으로 옮겨갔다. 프레임 전환 확실히 그거는 한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이게 전체 뭐 1조 7천억, 1조 8천억 이렇게 국가 사업인데 이게 대통령과 교감 없이 장관이 이걸 폐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본인은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과 교감 없이 자기가 혼자 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좀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조 7천억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그건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관은. 그럼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 대통령께 승인도 받고 사인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관의 임무예요. 근데 이게 독립된 기구라면 예를 들어 선관위나 방통위처럼 독립된 기관이 헌법기관이면 그거 대통령과 관계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국토부라고 하는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은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이루어졌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입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어제 그 발표할 때 왜 이렇게 한 번에 이거 다 백지화하냐. 민주당 측에서 이거 가짜 뉴스를 너무 퍼뜨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 10분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게 진실이라면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게는 이번 논란이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혹을 다 풀어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이건 도무지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전면 백지화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가짜뉴스는 무슨 얘기가 가짜뉴스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처음에 원래 양서면으로 종점으로 하게 했다가 바꾼 거, 그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작년 대통령 취임 후에 2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강상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3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옮겨지면 그 주변에 반경 5km 내에 김건희 여사 가족들 또 그 회사의 그 가족이 만든 회사 여기서 축구장 5배 면적을 갖고 있다.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ESIND. 뭐가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저는 뭐가 가짜 뉴스라는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짜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그러세요. 아니 가짜가 없는데 가짜 뉴스라고 뭐라? 난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래요. 괴담이래요. 뭐가 괴담인데요, 대체? 무슨 괴담을 퍼뜨렸죠? 아니 문제 있고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걸 다 괴담, 가짜뉴스 그게 선동인 거예요. 그게.
원희룡 장관이 내가 이 김건희 여사 이 연루된 걸 내가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예. 자기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작년 국감 때 작년 10월에 2022년 10월. 예, 사전에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 예. 예, 국감장에서 예, 야당 민주당 의원이 한준호 의원인가요? 질의를 했죠. 질의를 했어요. 한 9분 10분에 걸쳐서 질의를 해서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했다. 굉장히 좀 뭐 혼란스러웠나요? 다급했나요? 아니 물론 하루 알죠. 만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예. 본인이 장관직 정치 생명까지 건다고 그랬어요. 예.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한준호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땅 얘기를. 예.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장관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듣고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알아봤겠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 당시에 몰랐다고 칠게요. 작년 10월에는. 예. 그러나 질의에서 이런 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알아봤을 거고 그곳에 땅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한 말은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발언 내용만 보면 거짓말로 들리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정치에서 은퇴하셔야죠. 아니 걸겠다면서요. 자꾸 뭘 거는 걸 좋아하시는데 국민의힘은 뭘 걸겠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처럼 이렇게 당시 작년 10월에 있었던 국감장에서 발언 내용만 보면 알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말. 그러니까 카르텔, 이권 카르텔,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렇죠. 이번에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게 바로 100% 이제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런 예란 말이에요. 예. 이건 뭐 철저히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앞으로 뭐 어떻게 뭐 국감을 해야 됩니까? 뭐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됩니까? 이거 국정조사를 해야죠. 일단. 국정조사. 특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진실을 따져보는 거죠. 관계자들 불러서. 정말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뭐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하처럼 아무 의혹이 없다 그러면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돼요. 의원들의 질문에. 아니 이거는 의혹이 생겼잖아요. 그럼 의혹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수사가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으니 수사해봐야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고 민주당이 생각하니까 그럼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민의기관 아닙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정조사해서 이 사안이 어떤 것인지 진실을 밝혀내야죠. 청문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거 백지화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의혹이 있잖아요. 백지화한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말을 잠깐 바꿨더라고요. 약간.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검토해보겠다. 지금 그렇습니까? 이게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검토하겠다? 다시 사업을 검토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뭘 사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이고 오랫동안 논의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민주당이 사과하면 또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재검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혹이 생겼으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세히 다시 의혹을 파헤치는 그런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본인만 알겠지만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사태를. 자, IAEA 며칠 전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 이제 우리 정부 검토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알프스 있잖아요, 그 필터. 이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한 걸 확인했다.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런 권고 사항을 넣었네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권고 사항을 넣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이제 고장이 나고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처음에는 또 이것도 논란이 됐던 게요. 처음에는 8번 고장 났다고 했다가 언론들이 막 조사해 보니까 8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더라. 이래가지고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의 권고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에 권고를 해요. 뭐 일본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일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권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완벽하게 작동해도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찬성하거나 용인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고쳐서 문제가 없을 때까지 실험을 여러 번 수십 번 해도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왜 우리가 나서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 정부에 아니 그건 또 매일 일일 브리핑하면 또 너무 웃겨요.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본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단 방류를 멈추고 완벽하게 작동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고쳐라. 그리고 확인될 때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찬성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자, 방류가 이제 임박했다는 소식인데 이대로 두고만 봐도 되는 걸까 싶고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자꾸 이 문제 제기하는 걸 두고 괴담이다, 뭐 대선 불복이다, 뭐 탄핵 얘기까지 뭐 이렇게 탄핵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자꾸 프레임을 끌고 가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뭐가 괴담이고 뭐가 과학인지. 그러니까요. 괴담이 아니 고장난 걸 고장났다고 했던 게 괴담입니까? 고장나서 그게 제대로 안 걸러져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괴담입니까? 아니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지금 보니까 삼중수도뿐만 아니라 탄소 14도 걸러지지 않는 건 일본도 인정했대요. 그리고 IAEA에서 이번에 이제 핵종들 그 걸러지는 핵종의 숫자를 했는데 원래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이나 이제 해양 오염 전문가들은 최소 그 핵 오염이 된 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에서 30개 정도의 핵종들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번에 IAEA에서 검사한 건 9개 핵종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검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를 문제 있다 얘기하는 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왜 이게 괴담이죠? 아니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그래서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좀 바로잡아 달라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좀 천천히 가라고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괴담인가요? 그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선동질하는 거예요. 아유,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 검찰 특활비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그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검찰 특활비만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말고 특활비만 290여 원 정도 쓴 걸로 돼 있는데 뭐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이권 카르텔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 특활비 대표적으로 이거 있죠. 뭐 경찰,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거 전반적으로 좀 특활비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쓰도록 특활비 이렇게 줘도 되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특활비도 보면 제대로 제출도 안 했어요.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다 가리고 누가 줬는지 어디다 썼는지 이것도 모르게.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번에 이제 밝혀낸 걸 보니까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몇 억씩 막 현금으로 줘요. 그리고 이 당시에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사인 하나만 받고 막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 500만 원, 뭐 심지어 1,000만 원대 이런 돈들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하죠. 다 세금인데. 예. 그럼 세금을 그냥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마음대로 막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는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후배 검사들 술자리에 만나서 100만 원씩 든 봉투 넘겼다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때는 논란이 됐지만 이 내용만 보면 물론 뭐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검사들한테 넘어가고 또는 뭐 자기가 후배들 챙겨둔다는 식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정말 수사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사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하는 부분이 다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직업에 얼마 보내고 어디 얼마 보내고 저 검찰총장이 누구에게 붙이고 이렇게 또 누구에게 준지도 안 나와요. 그건 명단 다 가리고 왔거든요. 그 보고된 내용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뭉태기 돈이 이렇게 막 몇백만 원씩 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몇 억씩 이렇게 직업에 내려가고 이런 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명확하게 저는 기록을 남기고 국민들이 봐도 이게 제대로 잘 쓰였구나 하는 게 증명되도록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 카르텔, 뭐 이권 카르텔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먼저 자기부터 이제 검찰 쪽부터 우리 정부 기관부터 좀 바로잡으면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이 아마 10%포인트 이상 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 1분만요. 그 추미애 전 장관 요즘에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반감 이런 걸 좀 표시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 어떻게 보셨는지 한 1분 정도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본인이 희생된 거고 추윤 갈등의 본질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보수 언론의 반발, 또 보수 언론과 검찰이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본인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는 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당의 요청, 당시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보궐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추 전 장관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또 말씀드릴 거 징계 내용 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대통령한테 보여줄 때 또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대요. 목불인견. 눈 뜨고 못 볼 일이다. 그 징계 내용을 보고 그 채널A 사건 말하는 거죠. 그 징계 내용이. 그 사건 그 징계 그것뿐만 아니라 5개가 있어요. 또. 근데 그것까지 다 얘기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채널A 감찰 수사 방해 문제 이런 문제 그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들춰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국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장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대구 경북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20개 직업체험이 한자리에 키자니아 고 대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UMF에서 7월 3일 티켓 판매 오픈.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자, 이번 달로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영주시 시정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은 문경시로 가보겠습니다. 문경시 신현국 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자, 민선 8기 벌써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소회가 어떠신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제 또 1주년 됐다고 우리 시청에서 또 뭐 기념식이랄까 뭐 행사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죠. 뭐 저 취임한 게 뭐 바로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그래도 뭐 참 뭐랄까 뭐 성과를 할까 뭐 그래도 기대했던 건 조금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1년의 시정 성과 저도 뭐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출발할 땐 다들 그 큰 의욕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 저도 뭐 출발을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되게 큰 의욕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이 뭘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이라 할까요. 또 그래서 제가 또 예스 문경 긍정해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조금 자잘한 성과도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문경에 새로운 희망을 봤다,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북 소방장비 기술원을 유치에 성공하셨어요. 네네. 예, 이 문경 유치에 발벗고 나섰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경북 북구권이 다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이 지난해 한 해 태어난 인구가 276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은 1,100명이 넘으니까 출생과 사망에서 800명 이상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은 과연 10년이면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줄어들고 이러다가 지도상에서 우리 문경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실함, 절박감 가지고 제가 임했고 그래서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고 뭐든지 우리가 모셔야 되고 유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마침 이제 군의가 이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의에 있던 기관들이 이제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설명도 제가 직접 드리고 그러한 문경이 이제 입지가 좋습니다. 또 문경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모든 성심을 다해서 소방기술원이 발전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또 호소를 드린 것들이 심사위원이랄까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PT 발표할 때 또 시장님이 직접 또 하셨다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 단체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잘 없었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유치전에서도 이제 시장 군수님들이 직접 발표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거의 모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다 직접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경북 농민사관학교도 이제 문경으로 이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도시고 농촌이 살아야 문경이 산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사과, 오미자, 한우 이렇게 대변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농민사관학교가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만들어가지고 농업에 대한 되게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 문경에 오게 되면은 문경 농업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되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군위에 있을 때보다도 이제 이전을 하면서 농민사관학교도 또 미래지향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도와 협조를 해서 농민사관학교도 발전하고 또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으로 오면서 문경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경북 농민사관학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이렇게 두 기관 유치하신 거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시장님이 당시 공약으로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체육대 유치하고 숭실대 문경 캠퍼스 조성 이거 공약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두 기관 두 학교를 다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해보니까 이제 숭실대하고 문경대 통합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협조를 하고 서로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떤 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진척이 있다는 보고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한국체육대학 이전 부분은 이제 국립대학이고 정부의 이전에 대한 어떤 방침이랄까 이런 부분이 큰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요. 예, 예. 저희는 이제 국군체육부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체대가 문경에 오면은 한제 상무부대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그러니까요. 있다는 예. 이런 측면에서 정부 측에 건의도 드리고 또 뭐 교육부라든가 또 대통령실에도 방문을 해서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이전에 대한 이런 뭐 그런 부분의 움직임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어서 조금 예.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이 아마 조금씩 이제 진척이 있을 때 그 공공기관 이전의 어떻든 그 범주에 예. 한 체대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전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문경시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제 한 체대보다는 숭실대 문경 캠퍼스 조성이 조금 더 조금 속도가 조금 더 들은 그렇습니다. 혹시 이 두 학교 유치 문제를 우리 네. 신영국 시장님 그 임기 내에는 좀 혹시 가능할까요? 이 유치 확정. 저는 이제 숭실대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숭실대는 가능하고. 그 한국체육대학 부분은 아직은 가닥이 안 잡혀서 뭐라고 지금 저희 희망사항은 뭐 내년이라도 당장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지만은 이것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요.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또 PT 또 멋지게 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좋은 소식 또 기대를 하겠고요. 문경하면 또 관광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경하면 또 네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백선에 여기 이제 당당히 1위에 꼽힐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네네. 찾는 도시인데, 자, 문경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문경 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이 뭐 숫자도 많이 늘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 부분은 결국은 모든 자치단체가 다 관광산업에 대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차별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뭐랄까 매혹적인 어떤 관광 상품을 제시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래서 주월산 케이블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인 타당성 조사도 끝났고요. 그래서 현재 기본 실시 설계를 중에 있고 금년 중에 환경평가도 마치고, 그래서 빠르면은 저희들은 내년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케이블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느냐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정상 부위에 가서 관광객들에게 얼마만큼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만드느냐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그 스토리 부분은 우리 주월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m 넘는 그 주월산의 관봉에서 주봉까지가 거의 2.5km가 됩니다. 이 하늘길을 멋지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케이블카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안이 되면은 나중에 또 안동 MBC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청하겠습니다. 네. 이 주울산 케이블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주울산 케이블카 착공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확정은 아니고요. 금년에 이제 환경평가라든가 주민 설명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용역은 금년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공사 부분은 아마 내년 3, 4월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군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할 역점 사업과 시정 방향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문경은 이제 광산 폐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역점을 둔 게 관광과 체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무부대를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소프트 테니스라든가 씨름 같은 이런 체육 분야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조화롭게 또 이 슬기롭게 하면서 관광과 체육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유동인구를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문경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공 문경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준비하신 정치 TMI 주제는요? 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네. 이 어떤 성과와 과제가 있는지 2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경북도지사와 또 북부지역 4곳의 시장의 1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질문이요.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행정가일까요? 자치단체장 정치인이냐 행정가냐? 네. 보통 이제 중복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원래는 행정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 소속? 네, 그렇습니다. 뭐 행정 집행을 책임지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 집행을 책임지는 정치인이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 것 같고요. 예. 이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가 이 주 업무인 정치인이라면 행정부를 운영하는 지방행정부의 수장은 정책 집행의 결과로 책임지고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안정적인 행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 전망을 또 제시해주고 또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지역이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네요. 예. 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경북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또 최근에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도지사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가 나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한 도정 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이 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55.6%가 잘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네, 잘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24.3%였는데 이게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안동 북부권, 네. 안동 등 그렇습니다. 북부권. 네, 안동 등 북부권은 62.6%가 잘했다. 중부권은 56.8%. 서부권은 53.8%, 이 포항과 같은 동부권이 5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점점 내려오는군요. 북부권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북부권 62.6, 중부권 56.8, 서부권 53.8, 동부권 50.5. 이렇게 나왔다. 네. 예.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 재임 기간 동안 재선 도지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19.6%가 이 대구 경북 신공항 부지 선정을 꼽았습니다. 예. 다음이 16.7%가 이 지방분권 등 지방시대 개막을 꼽았고요. 그리고 안동과도 또 관련이 깊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라고 답한 이들도 이 9.4%였는데 예. 사실 1등은
잘 모른다. 무응답이 30.9%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철우 지사 5년 동안 뭘 제일 잘했냐? 네. 30%, 약 30%가 잘 모른다. 이게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TK 신공항이 높았고, 지방시대 개막, 국가산당 후보지 선정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광역도의 단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시장 군수가 또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도지사는 이걸 조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못하면 시장 군수가 욕을 먹고 잘해도 시장 군수가 뭐 칭찬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는 높지 않은데요. 이 비교를 좀 해보면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 조사도 같이 했는데 대통령도 함께 했군요. 같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예.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1.1%가 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잘한다가 60%가 넘는군요. 우리 지역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이 집권하고 있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기 때문인데, 그렇군요. 네, 앞선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와 비교해 보면 도정 수행 평가보다 국정 수행 평가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는 도정 수행 평가가 국정보다는 낮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이철우 지사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크게 뭐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이 국가산업단지 예비 지정과 같은 좀 큰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그동안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강조한 측면에서 보면 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잘 없습니다. 네. 다만 전국적인 무대에서 존재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의문부호가 좀 붙습니다. 네. 특히 옆 동네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좀 비교하면 이 전국적인 인지도나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네, 이 때문에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이 좀 부정 평가는 상대적으로는 정당에 따라서 흘러가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인지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이 경북 출신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이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주는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있죠?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도 이걸 잘 못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치 경력이나 중량감에서는 좀 적임자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두각을 못 나타낸 부분이 있어서 이 도민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나타낼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 동네 홍준표 시장과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쪽은 너무 이제 좀 존재감을 너무 뿜뿜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있죠. 근데 홍준표 시장에 비해서 이철우 지사는 너무 좀 조용히 있는 거 아니냐. 중앙 무대도 조금 한마디씩 이렇게 좀 거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의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렇게 도지사 알아봤고 그럼 우리 북부지역 4개 시장 중에서 가장 존재감을 뽐낸 단체장이 있다면 단연 생각이 나네요. 네, 단연 공기창 안동시장인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게 초선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데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공기창 시장이 안동시의 2년차 최대 연한으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시장 취임과 함께 제시했었던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낙동강 하류 지역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게 1년 동안 성과를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 측면에서 보면 이 공기창 안동시장이 단연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앞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안동댐과 이마댐물을 하류 지역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안동시 의회에 계속해서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2년차 시장으로서 좀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좀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예비 지정, 그리고 예. 햄프 특구, 또 이 탈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저것 여러 호재와 그 공지창 안동시장의 정치력이 좀 만나서 네. 존재감을 뽐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사업을 여러 개 많이 벌여놨거든요.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잘 담느냐가 남은 기간 동안 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기로에 좀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난 1년 많이 벌려놨으면 이제 남은 네. 3년 동안 잘 담을 차례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 계속되고 있고 안동댐 이마댐 물 문제 또 시의회와의 갈등 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좀 빠졌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측근 땅 투기 의혹 있잖아요. 국가산단 네. 측근 예, 그 주변 지역 이것도 좀 하루빨리 해소돼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 세 개시 상주, 영주, 문경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이게 좀 독특한데요. 상주시장은 재선이고 또 문경시장은 이미 4, 5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2번 한 적이 있는데 연임은 아니지만 네. 3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주와 문경은 과제는 있지만 시장의 추진력은 좀 있었습니다. 이 강영석 상주시장은 중부 내륙 고속철도 예타 통과,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연속 사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는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상주시청 신청사 이전을 놓고 내부적인 지금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정치인으로서는 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신청사 이전 문제 저희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네. 글쎄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최근의 움직임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 취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냥 밀어붙일 것 같습니까? 반대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네, 지금 기존에 있던 부지에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반대 여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만약 지금 밀어붙인다면 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방안을 현재는 고민 중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앞으로 이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좀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현국 문경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어요. 한 해 동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세 번째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이나 이 정책 이해도는 상당히 좀 높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미 5대 시장 재임 중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시장직을 던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좀 심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 데다가 신영국 시장이 지금 1952년생이라서 사실상 국회의원 도전한다면 내년이 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임기를 다 마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앞으로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박남서 영주시장 저희가 어제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예. 한 달 정도 병가를 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밝혔는데 예. 지난 3월에 입원 치료를 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인데 예. 여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아직까지도 좀 받고 있어서 그렇죠. 불안한 1년을 보냈습니다. 예. 이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게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의 악성 루머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선거법 재판이 올해 이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기존 추진하고 있던 역전 사업이 안정적이려면 이 재판이 하루빨리 끝나는 게 이 박남서 영주시장의 이 정치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경북지사와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장 취임 1주년 좀 돌아봤고,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지역 5개 군 지역을 알아보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예. 경북교육감과 5개 군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